본 교육훈련 콘텐츠는 NCS 분류체계에서 대분류, 섬유, 의복 분야의 중분류, 패션넷, 소분류 패션 제품 기획 중에서 세분류 패션 기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교육훈련 콘텐츠는 입문 수준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교의 섬유 패션 전공 입문자와 섬유 패션 기업의 비전공 신입 직원을 주요 학습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패션 산업에는 상품을 기획하는 전통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는 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상품을 기획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브랜드가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과 해외 브랜드가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브랜드에서 패션 상품을 기획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외 브랜드의 상품 기획 프로세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기획 사전 준비, 글로벌 패션 산업과 국내 패션 산업의 상품 기획 프로세스, 복종별 상품 기획 프로세스와 복종별 디자인실 조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기획 사전 준비.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 시즌 기획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획 스케줄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브랜드에는 상품 기획, 디자인, 생산, 영업, V&D,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팀과 소속 팀원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팀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팀 간의 업무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가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각 팀들은 맡은 업무를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즌 중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정들을 디테일하게 정하고 이에 대한 기획 스케줄을 명확히 수립해서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 기획 스케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일정은 품평회입니다. 품평회는 해당 시즌에 전개될 상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평회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품평 샘플 제작은 품평회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평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 MD, 디자이너, 생산 담당자, 협력업체는 모두 품평 일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평회 일정은 상품의 판매 시기뿐 아니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까지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품평회가 너무 늦어지면 생산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품 출고까지 늦어져서 판매의 기회가 손실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매출에 타격을 줍니다. 반면에 품평회 일정이 너무 빠르면 트렌드 예측력이 낮아지고 샘플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품평회 일정은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기획 스케줄은 상품 기획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획 MD가 주도적으로 수립합니다. 글로벌 패션 산업의 상품 기획 프로세스. 글로벌 패션 산업의 정통적인 프로세스에서 상품 기획의 시작 시기는 해당 시즌이 시작되기 대략 18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FW 시즌 상품은 2021년 초에 기획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본격적으로 상품 기획을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렌드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18개월 전쯤 트렌드 정보 회사들은 다가올 시즌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합니다. 이 회사들은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1년 반 뒤의 사회적 분위기, 컬러, 소재, 패션 무드, 스타일이나 실루엣의 변화 등과 같이 패션에 관련된 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합니다. 이 세미나에는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소재업체, 패션 제조업체들이 참석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개발할 상품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합니다. 패션 정보회사가 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하고 나서 대략 6개월 뒤에는 소재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소재 전시회에는 소재 업체들이 1년 뒤의 시즌을 대비해 자신들이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FW 시즌을 위한 소재 박람회는 2021년 가을에 열리는 것입니다. 소재 전시회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1년 뒤에 전개할 상품에 적용할 소재를 소싱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소재 업체를 만나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셀렉된 소재를 가지고 샘플을 제작하죠. 글로벌하게 유명한 소재 전시회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리미에르 비종이 있습니다. 패션업계 사람들에겐 PB라고 불리어지는 전시회인데 이 PB에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도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국내 여성복 브랜드들이 꼭 방문하는 전시회로도 유명합니다. PB 외에도 유명한 소재 전시회로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유니카가 있고 국내에는 프리뷰 인 서울, 약자로 PIS가 있습니다. 소재 전시회가 진행된 후 대략 6개월 뒤에 패션 박람회와 각종 컬렉션이 열립니다. 2022년 FW 제품을 선보이는 패션 박람회와 컬렉션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4대 컬렉션,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컬렉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은 6개월 뒤에 전개될 자신들의 시즌 제품을 컬렉션에서 패션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패션쇼에는 주요 유통들의 바이어, 유명 패션 잡지의 편집장과 각종 프레스의 기자들이 참석합니다. 바이어들은 여기서 브랜드의 상품을 보고 자신들 유통에서 판매할 제품들을 바잉합니다. 브랜드들은 패션쇼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패션쇼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홀세일 브랜드들은 패션 박람회를 통해서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여기서 홀세일 브랜드란 자신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패션 전문점, 기타 편집샵과 같은 패션 소매 유통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 전문 브랜드를 말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 유통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패션 박람회에는 유통을 전개하는 전 세계 수많은 바이어들이 참가해서 제품을 바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패션 관계자가 패션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바잉을 위해 참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즌의 패션 트렌드와 제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박람회는 남성복의 경우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열리는 삐띠 워머가 있습니다. 여성복 캐주얼은 프랑스 파리의 후즈넥스트, 고급 여성복 박람회는 프레타 포르테가 있습니다. 아웃도어로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이스포, 캐주얼로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매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매년 트렌드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패션 박람회와 각종 컬렉션에서 바잉을 통해 오더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생산이 완료되면 바이어에게 제품을 납품합니다. 이후 시즌이 시작되면 그 제품들이 백화점이나 패션 매장에 전개되고 드디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글로벌 패션 산업의 전통적인 상품 기획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해외 패션 산업의 프로세스입니다. 국내 패션 산업은 외국의 프로세스와 큰 차이가 있죠. 해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입 또는 직매입 방식 위주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내 패션 산업은 위탁 판매 구조가 중심입니다. 사입이란 유통이 제조사인 홀세일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도매로 구매해와서 자신의 유통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위탁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빌려와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제조사인 브랜드로 반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 패션 산업의 상품 기획 프로세스. 그럼 지금부터는 위탁 구조인 국내 패션 산업 내에서 브랜드가 상품을 기획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브랜드들 역시 상품 기획을 전통적인 상품 기획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시즌이 시작되기 대략 1년 반쯤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트렌드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시장조사와 타 브랜드 정보 수집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소재 상담은 시즌 1년 전에 소재 전시회에 참석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주로 전반적인 소재 트렌드와 업체별 동향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샘플 투입용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재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 해외 소재 컨버터와
국내 소재 개발업체, 국내 소재 컨버터를 만나서 소재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컨버터란 소재 소매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소재 개발 업체로부터 소재를 도매로 가져와서 다양한 브랜드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재 개발 업체는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해서 소재를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재 개발 업체와 직접 거래하기는 힘들죠. 이때 소재 컨버터가 중간 유통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재 상담은 남성복과 스포츠의 경우 MD들이 일정을 수립해서 해당 아이템 디자이너와 함께 소재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성복은 소재팀이 따로 있어서 소재 디자이너와 MD가 상담을 하고 스타일 디자이너들은 대체로 소재 상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재 상담 후에는 해당 브랜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들을 모아놓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디자인 실장, 소재팀, MD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런 소재 회의를 통해서 해당 시즌에 적합한 소재의 범위를 결정하고 샘플을 만들 원단, 즉 AD감을 소재 업체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MD들은 차기 시즌 기획을 위해서 지난 시즌을 분석합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판매 결과뿐 아니라 패션 마켓은 어땠는지,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경쟁사는 어떤 판매 결과를 보였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의 브랜드가 잘한 것과 못한 것, 강화해야 할 것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차기 시즌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MD의 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적을 분석한 뒤에는 시즌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즌 계획은 SS, FW별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시즌의 목표, 전략, 상품의 컨셉 등을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브랜드 구성원 전체가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때 영업팀에서는 매출 목표, 이익 목표, 매장별 목표 등을 수립하고 기획팀에서는 생산 예산, 원가 대비 소매가 배수인 마크업, 판매율, 아이템별 상품 구성 계획, 가격 전략, 생산 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디자인실에서는 시즌 컨셉과 테마, 이미지, 컬러 방향, 소재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결정합니다. 여성복을 중심으로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는 시즌별 기획이 아닌 월별 기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즌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는 디자인실을 중심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전년도 자사 제품의 판매 결과, 경쟁사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올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자신의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컬렉션의 주요 브랜드나 명품의 제품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개발되면 실제 샘플을 만듭니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계획된 스타일 수 대비 2배가량의 샘플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체적으로 사전 품평을 실시해서 적합한 샘플들을 추려냅니다. 최종적으로 품평회에는 계획된 스타일 수 대비 대략 1.5배 정도의 샘플을 선보입니다. 품평회는 제작된 샘플을 평가해서 실제 시즌에 매장에 전개될 제품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주회, 컨벤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품평회에는 매장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판매를 담당할 백화점의 샵마스터, 대리점의 사장님이나 판매 사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각 제품에 대해 디자이너가 설명하면 품평 시트에 5점 척도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합니다. 브랜드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 선보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품평 시트에 제품별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평가자의 의견을 생산되는 제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품평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유통별 성향을 파악해서 매장별 물량 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성복을 비롯한 일부 브랜드는 품평회 때 모델에게 옷을 입혀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패션쇼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품평회가 끝나면 품평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산할 제품을 결정하는 스타일 결정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는 MD의 주관하에 디자인실, 영업이 참석하고 MD는 다양한 방법으로 품평 결과를 분석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품 선정은 품평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점수, 전체 상품 구성, 담당 MD와 디자이너의 의견, 트렌드, 과거 판매 결과 등과 같은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품평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의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일부 조정하기도 합니다. 스타일이 결정되면 제품별 컬러를 결정합니다. 제품별로 사전에 기획한 컬러는 있지만 품평 결과에 따라 컬러를 다시 조정합니다. 판매가 잘 되는 컬러와 트렌드 컬러, 포인트 컬러 등을 감안해서 제품과 컬러를 매치시킵니다. 이것은 디자이너와 MD가 컬러 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에서는 통상 한 스타일당 2컬러 정도를 기본으로 전개합니다. 기본물의 경우 3컬러 이상으로 바리에이션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컬러만 진행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제품별 컬러를 바탕으로 원단 업체에 BT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컬러를 확정짓습니다. 여기서 BT란 비커 테스트의 약자로 메인 원단이나 원사를 염색하기 전에 미리 소량의 원단을 염색해서 원하는 색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즌에 전개될 제품의 스타일과 컬러를 결정한 이후에는 제품별로 생산할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MD들이 수량을 결정하는 브랜드도 있고 사업부장이나 CD가 결정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또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획 MD와 영업 MD가 주축이 되고 모든 조직원이 참여하는 수량 결정회를 거쳐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급변하고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생산 수량의 적중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좋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는 QR, 다시 말해 퀵 리스판스라고 불리는 반응 생산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생산할 제품을 결정하고 수량까지 결정했다면 제품별 입고 스케줄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은 적정 판매 시기가 있습니다. 판매 시기 이전에 생산을 완료해서 본사 물류센터에 입고해야 판매 시기에 맞춰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입고 시기를 미리 결정하고 생산팀과 생산 스케줄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코디가 되는 제품들을 미리 감안해서 함께 입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품별 입고 계획을 정리한 입고 맵을 작성해서 기획 MD, 디자이너, 생산, 영업 MD가 공유합니다. 생산할 제품의 모든 세부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적합한 협력업체에 발주를 진행합니다. MD와 디자이너 또는 구매팀은 픽스된 소재의 퀄리티와 컬러, 수량, 납기 일자를 발주서에 명기해서 원자재 업체와 부자재 업체에 발주합니다. 생산팀에서는 생산 공장에게 작업 지시서를 전달합니다. 작업 지시서는 줄여서 작지라고도 부르는데 스타일 번호, 입고 일, 총 수량 및 사이즈별 수량, 디자인, 사이즈 스펙, 원부자재, 납품가 등 제품 생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기로 작성된 종이 작업 지시서 대신에 전자 작업 지시서를 사용합니다. 협력업체의 발주가 진행된 이후에는 일매 검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확정된 제품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제품의 담당 MD, 디자이너, 생산, 협력업체가 모두 모여서 제품을 점검하고 디자인과 디테일, 생산 공정, 난이도, 원가, 납기 등을 조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진행 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 진행하는 브랜드도 있고 생략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봉제업체는 원단이 입고되면 재원단을 가지고 메인 생산 전에 제품을 한 벌 만들어서 브랜드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이것을 QC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단에 문제가 없는지, 봉제업체가 지시된 사양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QC 때는 디자이너,
생산이 주축이 되어서 제품을 점검합니다. MD는 QC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합니다. 만일 QC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만들어서 재QC를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 공장을 변경하거나 또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QC 컨펌이 나면 제품의 생산이 시작됩니다. 생산이 진행되는 중에는 본사 생산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생산되는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생산이 원활하도록 기술 지도를 합니다.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 원가를 내고하고 납품가를 최종 확정 짓습니다. 생산원가 내고는 협력업체와 생산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브랜드나 복종에 따라 담당 MD가 내고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따라서 발주 전에 사전 원가를 협의하고 입고 전에 사후 원가를 합의해서 최종 납품가를 확정 짓기도 합니다.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본사의 검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 통과된 제품은 본사의 물류창고로 입고됩니다. 그리고 영업 MD는 전별 배분 계획에 따라 제품을 적정한 판매 시기에 매장으로 출고합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상품이 판매되면 MD와 디자이너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참조용 샘플을 구입합니다. 시장 조사와 샘플 구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갑니다. 메인 시즌이 진행되면 판매 반응에 따라 제품을 추가 공급하는 반응 생산, 다시 말해 QR이 매우 중요합니다. QR은 리오더와 스팟으로 구분됩니다. 리오더는 판매가 호저인 제품을 추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매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생산해서 빨리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스팟은 제품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즌의 유행인 제품, 유통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내 브랜드에 빠르게 접목해서 생산하거나 또는 내 브랜드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서 유사한 스타일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팟 제품은 빠른 납기와 함께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적중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QR은 판매가 잘 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기동력 있는 생산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QR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QR 시스템을 잘 갖춰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이 끝나가게 되면 내년을 위한 상품 기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시즌 기획을 위해서 이번 시즌을 리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나를 분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MD, 디자이너, 영업 MD는 끊임없이 시장을 살피고 경쟁사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렇게 시즌 리뷰가 끝나면 한 시즌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프로세스가 국내 브랜드의 상품 기획 프로세스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량 결정 회의, QR의 단계가 없습니다. 유통 바이어로부터 오더받은 양만큼만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패션 산업은 위탁 중심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수량을 결정하고 판매 반응에 따라 추가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해외 브랜드는 컬렉션이나 패션 박람회가 품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다릅니다. 이와 같이 패션 산업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국내와 해외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별 상품 기획 프로세스 차이점. 국내 상품 기획 프로세스에는 남성복 스포츠와 여성복 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복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세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재를 선발주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복종은 품평을 진행한 후에 시즌에 진행할 스타일과 수량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재를 발주합니다. 하지만 여성복의 경우에는 품평 이전에 소재를 먼저 발주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재를 먼저 발주하고
그 소재에 걸맞는 디자인을 나중에 개발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성복이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복 브랜드는 디자인을 최대한 시즌에 근접해서 개발하는 온타임 기획을 선호합니다. 판매 시점에 가까울수록 소비자가 좋아하는 트렌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리 소재를 준비해두지 않은 채로 시즌에 임박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제품을 선보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발주하고 생산해서 입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봉제 기간까지 더해지게 되면 제품 생산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복에서는 소재를 먼저 발주하고 소재가 생산되는 동안에 트렌드를 조사해서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입고되면 바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 방법의 장점은 소재를 이미 생산해 놓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여러 개 개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재의 양이 충분하다면 다양한 스타일을 매장에 전개해보고 인기 있는 스타일의 나머지 원단을 모두 사용해 리오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중도도 높아지고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복은 발주된 소재를 가지고 2, 3주 간격으로 자주 온타임 품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점도 매우 큽니다. 만일 인기 없는 소재를 잘못 선택해서 발주하게 되면 재고는 많지만 제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 재고로 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단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니 제품의 다양성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성복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소재를 선발주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물론 모든 여성복의 브랜드가 선발주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크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여성복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죠. 또 위탁으로 진행되는 국내 패션 산업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종별 디자인실 조직의 차이점.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 여성복과 남성복, 스포츠 복종은 디자인실의 조직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실과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는 MD들도 이러한 디자인실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종별로 디자인실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각 복종별 디자인실 조직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복은 디자인 실장을 중심으로 우분팀과 니트팀, 소재팀이 있습니다. 우분팀은 테마별로 두세 개의 팀으로 다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각 팀은 팀장 밑에 연차별로 디자이너가 있고 팀별로 주어진 테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의 특징 때문에 여성복은 조직력이 강하고 일사불란하며 업무 체계와 상하 관계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남성복은 디자이너별로 담당 아이템을 맡고 있습니다. 각 디자이너는 독립적으로 디자인 실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컨펌받기 때문에 디자이너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보다는 수평적 성격이 강합니다. 스포츠는 남성, 여성, 액세서리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에는 팀장이 있지만 아이템은 디자이너별로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만 개별 아이템은 담당 디자이너별로 자율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상품 기획 프로세스와 복종별 차이점, 복종별 디자인실 조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